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박 부장님이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서면 세상이 저를 위해 길을 터주는 것 같았고,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업무 지시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제 이름 대신 불리던 그 호칭. 부장님, 이 안건은 어떻게 할까요? 부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 소리들이 소음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소음들이 사실은 제가 살아있다는 소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저 어느 어르신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하고 울리는 무임승차 알림음. 그 짧고 건조한 소리가 마치 당신은 이제 사회에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옷장엔 여전히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장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제가 입고 나갈 옷은 이름도 없는 등산복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편히 쉬셔야죠.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뒤로 물러나 조용히 사라져달라는 정중한 퇴장 명령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유효기간 지난 가전제품 취급하고, 며느리는 저를 관리가 까다로운 커다란 아이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헛살도록 내버려두는 바보는 아니지요. 겉으로는 조용히 밀려나는 척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조용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저를 지우려는 세상 앞에 다시 서보려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기상 시간입니다. 몸은 여전히 전장의 야전 사령관처럼 깨어납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한 냉기가 밀려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자각은 매일 아침 저를 덮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거실로 나가는 복도는 유난히 깁니다. 부엌 포트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막을 찢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의 정적이 성공한 남자의 고요였다면 지금의 정적은 버려진 남자의 고독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차키와 며느리의 스마트워치, 그 활기찬 물건들 사이에서 제 돋보기 안경은 죽은 생선의 눈처럼 힘없이 놓여 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옵니다. 예전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인사하며 활기를 불어넣던 녀석이 이제는 제 곁을 지나치며 눈도 맞추지 않은 채 중얼거립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식사 챙겨 드세요.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온도차를 느끼시나요? 저를 아버지라는 권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마주치는 불편한 동거인으로 보는 그 시선. 며느리 역시 아이의 가방을 챙기느라 저를 풍경 취급합니다. 제가 도와주려 손을 뻗으면 며느리는 질겁하며 제 손을 밀어냅니다. 아버님, 그냥 계셔도 돼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아버님은 저기 거실에서 TV 보고 계세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이 말은 효율성을 가장한 거절이자 격리입니다. 제 경험과 제 속도는
이제 이 현대적인 집안에 알고리즘을 방해하는 렉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3개월 만에 제가 평생을 바쳐 할부를 갚고 일군 내 집에서 느리고 불편한 장애물로 전락했습니다. 퇴직 3달째가 되니 집안의 공기가 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보여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인다는 재취업센터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구걸하는 기분으로 그곳에 앉았습니다. 상담사 앞에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이력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모진 고통을 참아가며 따낸 계약서들, 밤을 새우며 완성한 프로젝트 기획안들, 그리고 내가 키워낸 50명의 후배들, 그 모든 역사가 그 종이 몇 장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전설이신데요? 그 칭찬에 아주 잠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희망은 1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선생님,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호칭. 당신은 이제 현장의 선수가 아니다라고 예우 섞인 퇴출 선고로 들렸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준 일자리 목록은 처참했습니다. 빌딩 경비, 아파트 주차 관리, 공원 청소. 요즘 젊은 친구들도 취업이 안 돼서 난리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부장님 같은 고스펙을 비싼 돈 주고 쓸 이유가 없어요. 부담스러워들 하십니다. 부담스럽다. 제가 쌓아온 30년의 노하우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면접관이었고 제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찍힌 6이라는 숫자 때문에 능력조차 검증받지 못한 채 잘려나갔습니다. 나는 아직도 복잡한 도표를 해석할 수 있고 수억 원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심장을 가졌는데 세상은 저를 숫자로만 치부해버렸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증권 앱을 켭니다. 사람들은 제가 멍하니 유튜브나 보고 있는 줄 알겠지만 저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나스닥의 변동성과 배당주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과 끈을 놓지 않는 유일한 방식이자 저만의 비밀스러운 존엄의 전투입니다. 저는 밀려난 것이 아니라 잠시 관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다 평생 거래하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지점 입구에 들어서면 지점장이 직접 달려나와 커피를 내주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번호표를 부른 직원은 저를 보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어르신,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 단어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판단력이 흐려진 보호 대상이다 라는 의미인가요? 저는 평생 경제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금리의 흐름을 읽고 파생 상품의 구조를
설계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의 시장 상황을 묻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젊은 직원이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어르신. 이건 조금 복잡한 상품이라서요. 설명해드려도 이해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괜히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나중에 자녀분이랑 같이 오시면 그때 다시. 직원은 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상품 팜플렛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난한 것. 저는 단 한 번도 무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길을 뚫었고 위기 때마다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앞에 직원은 저를 리스크를 감당할 지능도 책임질 능력도 없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친절한 미소가 저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부릅니다. 아버님, 오늘 주민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어르신들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 기간이래요.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벌이도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류 좀 챙겨왔어요. 며느리는 선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속뜻을 저는 압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뭐라도 하세요. 그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그게 뭐 하는 거냐? 공원에서 쓰레기 줍는다거나 지하철 안내 도우미 같은 거 하시는 거래요. 아버님 체력에도 맞을 것 같고 활동비로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니 보람도 있으실 거예요. 아들이 옆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거듭니다. 맞아요, 아버지.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 와요. 요즘은 대기업 임원 출신들도 다 그런 거예요.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세요.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 녀석은 제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집에만 있는 줄 압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제 자존심은 고작 30만 원에 팔릴 수 있는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씹었습니다. 돌을 씹는 기분이었지만 묵묵히 넘겼습니다. 그래, 너희 눈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쓰레기를 주워서라도 사회적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가련한 노인이라고. 저녁 식탁. 아들과 며느리가 최근의 투자 환경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런 지표가 나타날 때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웃으며 말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고요. 요즘은 트렌드가 광속으로 변해요. 아버지는 이제 현업에서 멀어지셨으니까 감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죠. 그냥 용돈 받으시면서 편하게 등산이나 다니세요. 그 편하게 쉬라는 말이 사실은 더 이상 우리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는 격리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기둥도 지혜를 빌려주는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석에 앉아 밥이나 축내지 않으면 다행인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저를 부장이 아닌
은퇴한 노인으로 박제해버리는 순간 저는 제가 지어올린 삶의 요새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 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카페를 찾았습니다.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섰는데 메뉴가 너무 많고 글씨는 바늘구멍만 합니다. 뒤에 서 있는 젊은이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에 꽂힙니다.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묻더군요. 어르신, 주문 도와드릴까요? 어르신들 입맛에는 너무 단 것보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차 종류가 나으실 텐데 그걸로 드릴까요?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 나온 화려한 메뉴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른 이 메뉴로 주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걸까요? 직원은 옆 동료에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와, 되게 예민하시네.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선택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노인용 경로 메뉴가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한 결과물을 당당히 손에 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소한 선택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저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집 앞 대형마트에서 터졌습니다. 무인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바코드를 찍으려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광조끼를 입은 직원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좀 어렵죠? 뒤에 줄도 긴데 제가 하면 금방이에요. 좀 비켜주세요. 그 비켜달라는 말이 제 심장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세상에서 비켜달라는 말. 이제 당신의 자리는 없으니 저 구석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말. 어제까지 50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수십억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제 인생이 이 작은 계산기 하나 조작 못하는 민폐 덩어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비겁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비키면 내 인생 전체에서 비켜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놔두세요. 제가 합니다.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비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내가 이 기계 하나 못 다룰 것 같습니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또 노인네 하나가 난동불이네라는 경멸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상품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두부 한 모, 내가 고른 맥주,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제 등 뒤로 직원의 투덜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니, 도와주려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능한 존재로 단정 짓지 말라는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거실 베란다에 서서 잠들지 않는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2026년의 밤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불빛들 중 상당수는 대출 이자와 카드 연체료에 허덕이는 불안한 비명이라는 것을요.
제 아들도 며느리도 저 화려함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매일 영혼을 갈아 넣으며 전쟁을 치르고 있겠지요. 그들은 저를 불쌍하게 보지만 사실 이 집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혜자를 가졌습니다. 저는 아까 며느리가 가져온 어르신 일자리 신청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제 주식 포트폴리오의 배당금 입금 스케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할수록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동정하며 밖으로 내몰 때 나는 너희의 노후까지 지탱할 수 있는 거대한 성을 짓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늘 입던 추리닝이 아니라 가장 아끼던 이탈리아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갈 사무실은 없지만 저는 제 자신을 최고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정장까지 입으시고 어디 가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친구들 좀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에미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신청하지 마라. 내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비싸고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하거든.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 평소보다 힘차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갑자기 부장님 때 기세가 나오시네. 무슨 돈이라도 숨겨두셨길래. 저는 이제 지하철 개찰구의 삑 소리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너스이자 승전보일 뿐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걷습니다. 저는 밀려난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의 이막을 완벽하게 설계한 설계자이며 이 집안의 진정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느 어르신이라 부르며 제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지은 자리에 더 단단하고 빛나는 이름을 새겨넣고 있습니다. 퇴직 3개월. 누군가는 무너졌을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뜨거운 예열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신다고요? 세상이 당신을 쓸모없다고 등 떠밉니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가격표가 아니라 당신이 인내하며 준비해온 시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동료들이 독일제 자동차를 사고 골프채를 바꿀 때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은퇴 후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자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낡은 등산복만 보고 저를 동정하지만 저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퇴직은 직장을 떠난 것이지 인생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유능하며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